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강의 겸 독토크 내용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뭐 여기저기서 강의를 많이 한다라고 자랑처럼 얘기를 했는데, 제가 주로 강의를 했던 곳 중에, 지속적으로 강의를 했던 곳 중에 수원에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하죠. 삼성전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한 6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 해마다 바뀌는 수강생들한테 꼬박꼬박 제가 잊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SNS 활동을 하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책을 얼마나 읽느냐, 또는 어떤 책을 읽느냐, 대략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했었는데요. 놀랍게도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 제가 강의를 했던 대상은 주로 연구직들이었는데요. 거의 SNS를 하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 SNS가 대세고 웬만하면 다 하는데 왜 안 할까? 라는 갸우뚱한 그런 느낌을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어딘가에다 함부로 자기 의견을 얘기했다가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또 회사 사주에 대한 얘기라든가, 워낙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는 정치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자기 검열을 하느라고 공개된 공간에다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는 그런 것이 체화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3가지 이유는 핑계에 불과했고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소통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소통은 주로 말이 아니라 글로 하게 되는데, 이 글로 하게 만드는 이 디지털 기기에 글을 써서 공개하는 거를 꺼려하는 거죠.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글쓰기. 그것처럼 저도 재미있는 사자성어를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자생존. 네, 따라해보세요. 다시 한번 웃지만 말고 따라해보세요. 오디오에 들어가니까. 적는 자가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20세기 후반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말의 시대였어요. 누군가 앞장서서 민주화를 하자, 독재를 타도하자 라고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서 구호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곤 했었죠. 또는 TV 토론 프로그램이 벌어지면 그 다음날 그게 화제가 되곤 했어요. 어젯밤 토론에서는 노회찬이 완전히 이겼다. 어쨌든 뭐 유시민이 잘하더라. 뭐 등등, 이게 회자가 될 정도로 누군가의 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영향을 받고 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별로 토론 프로도 잘 보지 않고, 또 그리고 누군가의 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자신들의 각자의 생활, 각자의 어떤 진지 속에 파묻혀서 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소통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대신에 말은 많이 하지 않는 대신에 글은 많이 쓰죠. 뭐 글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쓴다는 행위 자체를 놓고 보면 현대인들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쓰는 걸 많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통계에 보면 해마다 통계 출판 쪽에서 나오는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긋지긋하게 책을 많이 안 읽는다라는 통계가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책이라는 매개체, 책이라는 매체가 아닌 다른 글을 읽는 것만 놓고 보면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더 많은 글을 읽고 사는 인류는 역사상 없었어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냐면, 아침에 눈만 뜨면 뭔가를 읽기 시작해서 잠들기 직전까지 뭔가를 읽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읽는 도구는 예전에는 책이었지만 지금은 이거죠. 그죠?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열어서 어떤 뉴스가 떴을까? 어떤 SNS에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내 페이스북 친구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 또 내가 어젯밤에 쓴 글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 좋아요는 몇 개가 눌러졌을까? 이걸 계속 읽고 있어요. 잠들기 직전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 뉴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뭐 어떤 대통령 후보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끊임없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를 읽고 있죠. 그러니까 읽는 어떤 인간이다? 예,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호모 루덴스는 아니고, 즐기는 인간은 아니고, 호모 리더스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여튼 그렇게 말이 조어가 새로 탄생할 정도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읽고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는 것이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행태지만, 쓰는 것은 직접 생산하는 행위잖아요. 그 생산하는 행위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잘 써야, 올바른 글을 써야 또 영향력을 갖게 되고, 또 소통의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되기 마련인데,
사실은 글쓰기에 대해서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특정 기업 직원들이나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인문학 강의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서와 글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그 독서와 글쓰기를 얘기할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얘기 중에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심지어는 3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3다. 세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많이 읽어야 된다. 다독. 그죠? 많이 써야 된다. 다작.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야 된다. 다상량. 이렇게 해서 다독, 다작, 다상량. 이것이 바로 소통의 첩경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소통을 잘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시 거기에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독서와 글쓰기, 그죠? 다독, 다작 얘기겠죠. 근데 독서를 잘하고 독서를 하면서 글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 3다에서는 세 번째로 나왔지만 그 이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을 잘해야만 그 좋은 생각 속에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을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바른 생각 또는 생각하기 연습, 생각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공부 이런 것이 전제되었을 때 인문학적 소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고 잘 쓰기 위한 전제로서 잘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인문학 강의를 하면 보통 10강이나 8강을 하는데요. 그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생각하기에 대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소통했다면 100년 전부터는 전화기가 나와서 전화를 통해 소통했었고 지금은 디지털 기기가 나옴으로써 결국은 글쓰기를 통해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생각하기와 관련해서 잘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또 잘 읽기 위해서 좋은 생각들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생각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부터 본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강의 본론. 생각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첫 번째가 생각 이전의 생각. 생각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채 하는 어떤 행위, 이런 걸 생각 이전의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범주화라고 얘기합니다. 범주화. 카테고리제이션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룹핑 이런 것들을 범주화라고 하는데 두 번째가 생각의 과정이죠. 생각의 과정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관찰하고 직관을 갖게 되고 그 직관으로서 판단하다 보니까 편향에 빠지게 됩니다. 관찰, 직관, 편향. 이게 사람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생각들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각의 도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의 도구들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은데 대표적인 생각의 도구가 뭐냐면 김용규 교수가 쓴 생각의 시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오늘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생각의 도구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각의 도구 그게 뭐냐면 은유와 수사입니다. 은유 그리고 수사. 은유를 잘하는 사람을 일러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수사를 잘하는 사람을 일러서 말주변이 있다, 설득력 있는 사람이다, 혹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사학은 범인을 잡는 기법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말 또는 설득력 있는 글쓰기, 그게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논리학의 옛 이름이죠. 예전에는 논리학이란 말 대신 수사학이란 말을 썼던 거예요. 물론 그리스에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만은 어찌됐건 이 세 가지 생각 이전의 생각의 과정, 그 다음에 생각의 도구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보통 하곤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야지 그 일을 통해서 먹거리의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전문가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아마추어들이 사랑받고 아마추어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참다운 삶의 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관념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많아요. 어떤 특정 전문가 프레임에 갇히기보다는 파키디오트가 되기보다는 다양하게 세상살이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들이 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들이 득세하고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전문 영역으로 가면 파키디오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통합적 사고. 그러니까 하나를 사물을 단순한 자기 전공 분야의 시각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다시 말해서 생각을 통합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21세기를 사는 현대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 통합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생각의 어떤 세 단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누구나 다 아는 일화가 돼버렸죠. 현대에 아주 신화가 돼버렸는데, 이세돌 기사하고 알파고라고 하는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어요. 5판을 두기로 했는데, 두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주의가 창궐해서 이세돌이 우리나라 기사니까 당연히 이세돌이 이기겠죠. 그까지 컴퓨터 어떻게 감히 세계 최고의 기사인 이세돌을 이기겠어요. 저는 이세돌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설문조사할 때 대부분이 이세돌의 승리를 장담하다시피 했어요. 물론 이세돌 본인도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예상했었을 거예요. 그 예상을 뒤엎고 막상 바둑을 두니까 3판을 뒀는데 3판 다 이세돌이 졌어요. 그리고 4판째 됐을 때 딱 한 판 이겼어요. 그리고 기대가 커져서 5판째 또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5판째 아니나 다를까 여지없이 기권패. 끝까지 두지도 못하고 졌어요. 이세돌은 5판을 둬서 알파고하고 딱 한 판 이긴 거예요. 4번째 대구. 그걸 보고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 그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을 둘 당시에 이세돌은 세계 바둑 기사 랭킹이 실질적으로 1위는 아니었어요. 3위에서 5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였고, 실제 바둑 기사 중에서 세계 랭킹 1위는 중국의 커제라는 기사가 있어요. 커제. 젊은 기사인데, 이 커제라는 기사가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바둑 두어서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게 배가 아팠던 거예요. 이세돌은 뭐 이긴다고 장담하더니 4판이나 져서 나는 두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왜냐면 내가 세계 최강이니까. 그래서 알파고가 도전을 했어요. 커제한테. 좋다, 커제 기사님 우리하고도 한번 둡시다. 3판을 뒀는데 3판 다 졌어요. 심지어 3번째는 커제가 바둑을 두다 울어버렸어. 자기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도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한계를 느끼고 바둑을 두던 중간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와서 울었어요. 그게 우는 장면이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알게 됐죠, 사람들이. 알파고 힘이 대단하구나. 어마어마하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세돌이라는 기사는 어떤 기사였냐면, 기계랑 넣어서 5판이나 더 꼴랑 한 판밖에 못 이긴 바보 같은 기사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이세돌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됐냐면, 인류 역사상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기사. 알파고를 한 판이라도 이긴 유일한 인간. 어마어마한 이 인류 75억 명을 전체를 대표해서 딱 한 판 알파고한테 이긴. 알파고는 인간하고 바둑 놓아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세돌한테 한 번 진 걸로 빼놓고는. 결국 결과적으로 이세돌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기사가 됐죠.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한테 가서 다가가서 질문을 했어요. 제4국 때 78번째 수, 끼워넣는 수를 둬서 결국 알파고를 기권시켰는데, 그 수를 어떻게 뒀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걸부터 알아야 되는데, 알파고는 바둑을 어떻게 두나요? 뒤에 1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슈퍼컴퓨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해요. 계산을 해요. 그래서 가장 최적의 수를 계산해내서 결론이 나오면 그 수를 둬요. 다시 말해서 알파고는 바둑을 어떻게 둬요? 계산해서 둬요. 반면에 이세돌이라는 인간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제4국 78번째 수 그거 어떻게 둔 겁니까? 그랬더니 이세돌이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신 목소리로 그거요, 그냥 뒀어요. 설명을 못해요. 그냥 뒀어요. 진짜로 그냥 둔 거예요. 뭘로 둔 거예요? 이세돌이 둔 거는? 알파고는 계산해서 뒀어요. 이세돌은 뭘로 뒀어요? 직관으로 둔 거예요. 직관. 순간 머릿속에 직관적으로 여기를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직관에 의해서 둔 거죠. 이게 직관이에요. 근데 면접관 앞에 앉았더니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원래 말주변이 없고 말을 못하는 친구예요? 면접관 앞에 앉았다는 그 상황 때문에 말을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본적 기인 오류라고 그래요. 기본적 기인 오류. 뭐냐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상황은 보지 않고 그 사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 내몰아 놓고 말을 단지 그 상황에서 말을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저 사람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상황이냐 사람이냐, 리 로스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연구한 개념인데요. 이게 바로 기본적 기인 오류, 뭐예요? 직관 편향이죠. 직관적으로 지금 내 앞에서 말을 못한다고 해서 저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시스템 2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력도 봐야 되고 같이 지내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죠? 이렇게 뭔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두루두루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거, 그걸 시스템 2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적절하게 배합이 되어 있어야 사람의 생각이 균형 잡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주변에서 보면 너무 특히 비논리적인 사람들, 극단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시스템 1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 시스템 1에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편향에 빠지게 돼요. 확증 편향. 객관적으로 옳지 않은데 자기 혼자 편향에 빠져서 그게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 많죠, 그런 사람들. 예. 그죠? 예. 바. 특정 바에 물든 사람들. 자기 의견은 없고 누군가 의견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시스템 1에 의존하는 사람들. 단순한 세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죠.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 2를 수시로 작동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이성적인 사람이다. 이성적인 사람. 근데 무조건 또 시스템 2만 의존하면 어떻게 돼요? 고리타분한 사람, 원칙주의자,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일명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칙만 중요해. 상대의 의견은 무시해. 그죠? 이런 사람들, 그렇게 빠지면 안 돼. 또 시스템 2에만 너무 의존하면 아까 말했던 전문가 바보가 돼. 자기가 아는 전문성만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들. 프로코로스테스의 침대. 자기 아집만 고집하는 사람. 그래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적절하게 골고루 섞여서 작용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생각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의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도구.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생각의 도구만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요? 원래는 이 북토크니까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질의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예. 자, 이제 세 번째 생각의 도구에 대해서 은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은유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은유가 뭐죠? 메타포. 은유법. 직유법, 은유법 배웠죠. 메타포. 그리스 원어로 하면 메타포라. 따라해보세요. 메타포라. 예, 그걸 은유라 그래요. 은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중고등학교 때 지긋지긋하게 국어 시간마다 은유법, 직유법, 서리법, 뭐 맨날 밑줄 쳐놓고 거기 밑에다가 은유법 했는데 정작 성인이 되어서 은유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I don't know. 그죠? 설명이 안 돼. 아까 그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지식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런 지식이 있고, 두 번째는 알긴 알지만 설명이 안 되는 지식이 있죠. 그러니까 은유법, 직유법 웃잖아요. 다 아는 거잖아요.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은유법 어디가 써먹으세요. 정확하게. 은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했어요? 조금 말을 돌리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환유나 대유.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죠? 네. 다른 것을 유사한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걸 은유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 확실한데 어쨌든 설명 자체가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설명할게요.
저는 뭐 뛰어나서 다르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책을 봤기 때문에 책이 나오는 거예요. 은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루트 번스타인 부부가 쓴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책 얘기 나오면 얼른 메모해놔야 돼요.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했던 명언이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의성이란 연결하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뭐 하는 거라고요? 창의성이란 이 세상에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있던 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 그게 창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플사는 한 번도 자기네들이 신기술을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i 시리즈의 첫 번째 아이팟. 그거는 독일 학자들이 옛날에 mp3, mp4 프로그램을 이미 개발해 놨어요. 그중에 mp3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 있고 저장해 두는 장치로서 아이팟이라는 시리즈를 만들었어요. 잡스는 세계 최초로 휴대폰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휴대폰 중에서 사람들의 니즈, 사람들의 요구가 뭔지를 잘 분석해서 그것들을 끌어 모아서 그것만 딱 모아놓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높였죠. 떼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삼성은 따라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음악을 듣고 싶어 한다는 요구를 잘 알았던 애플은, 스티브 잡스는 mp3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아이팟이. 자, 애플이 했던 거는 스스로 직접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과 사람들의 필요와 연결시킨 거죠. 이런 연결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창의성이다 라고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살짝 바꿔서 얘기해 줄게. 은유가 뭔지. 은유는 뭐냐면 연결하는 것이에요. 연결하는 능력. 이제 은유가 뭔지 알아서 이제 딱 와닿았어요? 은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유는 뭐 하는 능력이다? 연결하는 능력이다. 18세기에 미국의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플랭클린 대통령 아니에요. 편집인, 언론인 플랭클린 동명이인인데, 이 사람이 최초로 이런 말을 했어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과 돈을 연결시킨 거예요. 시간도 소중하잖아요. 돈도 소중하잖아요. 둘이 소중하다는 속성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당시 사람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프랭클린한테? 저 미친놈. 시간은 시간이고 돈은 돈이지. 뭐 시간은 돈이야. 엉뚱한 얘기 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어때요? 기가 막힌 연결이죠. 기가 막힌 은유법이죠. 은유를 한 거죠. 은유는 뭐라고요? 그렇지. 시간과 돈을 연결한 거예요. 그게 은유예요. 영국에 제가 한번 갔더니 비기슈라는 노숙인들이 파는 잡지를 제가 들여오기 위해서 영국에 직접 갔어요. 2008년도에. 비기슈 본사도 가고 영국에 취재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해요. 우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를 얼마나 존경하냐면 식민지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셰익스피어가. 그죠? 그 정도로 인도라는 식민지는 얼마나 넓은 땅이고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식민지와도 바꾸지 않겠다. 셰익스피어를.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를 위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영국은 G7 세계 선진국 7개 국가 거기 항상 회의에 참가해요. 그죠? 선진국이에요. 실제로 경제 수준도 우리보다 높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영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곱씹어봐도 발전한 산업 분야가 없어. 우리나라보다 자동차를 더 잘 만드는 것도 아니야. 그죠? 우리나라처럼 IT 강국도 아니야. 그죠? 뭐가 대체 경쟁력이 있는 나라일까요? 영국에서 세계 최고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금융업? 옛날 리버금리라고 해서 지금도 뭐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금융의 중심은 월스트리트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옮겼어요. 그죠?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도 아니야. 관광은 프랑스가 또는 이탈리아가 더 많아. 관광업이 발달한 나라도 아니야. 저도 의문이었어요. 근데 알게 됐어요. 제가 영국이 뭐가 강점인지. 영국의 강점은 뭐냐면 영어 산업이에요. 영어 산업. 영어 잉글리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영국에 와. 그리고 영국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튜터라는 직업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영어의 종주국이잖아요. 영어의 종주국. 영어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한 나라예요.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쓰는 언어잖아요.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영국의 문화와 산업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직간접적 영향이 많고 또 대영자국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연방 국가들이 있어요. 굉장히 밀접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갖춰서 모국인 영국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게 영국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 영국이 힘을 발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셰익스피어예요. 셰익스피어는 이전의 영어를 고대 영어라고 그래요. 윌리엄, 정복자 윌리엄의 영어, 고대 영어. 셰익스피어 이후를 근대 영어라 그래요. 셰익스피어로 인해서 영어라는 언어가 굉장히 고리타분한 언어에서 굉장히 재미나고 유용한 언어로 변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썼던 수많은 희곡에 등장하는 대사, 이게 지금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외웠던, 열심히 외웠던 수거, 이디엄, 관용구,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법이 셰익스피어 희곡이 나오죠. 제가 셰익스피어 희곡을 원어로, 영어로 많이 읽지 못해서 읽으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무식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하나는 알아요.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얼마나 위대한 대사들이 있는지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응? To be or not to be. 얼마나 투부정사 두 개 딱 이용해서 죽느냐 사느냐.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지금 봐도 시적인 표현이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아름답고 짧은 표현들이 영어를 발전시켰고, 덕분에 영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쓰는 언어가 된 거예요. 책을 9권을 썼는데요. 제가 쓴 책들은 다 대부분 책을 써야 되겠다 마음 먹고 쓴 게 아니라 페이스북, 블로그 또는 밴드 또는 신문 연재 등 평상시에 늘 꾸준하게 여기저기 연재하거나 써왔던 글들을 모아서 책을 낸 거거든요. 글 쓰면서 좀 이렇게 드는 생각이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를, 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에세이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에세이의 그 수위가 네. 이거 어디 선까지 보여줘야 되는 건지가 예. 처음에 시작할 땐 조금 너무 우리 집을 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글쓰기 강의 같은 거 들으면 그런 부분도 혹시 이렇게 들을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수위를 정하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경계를 짓는 건데, 네네.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글을 쓰다 보면 어떨 때는 진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글의 성격에 따라서 네. 어떤 거는 내가 굳이 뭐 그렇게까지 그 과도하게 과잉되게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그때 느낌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에세이는 말 그대로 몽테뉴가 처음에 쓴 거죠. 몽테뉴가, 우리는 수상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몽테뉴가 썼던 글들이 에세, ESSAIS, 에세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데,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몽테뉴의 책 제목이 에세인데, 그걸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영어로 옮기면서 에세이라는 영어로 옮겨서 에세이라는 말이 탄생했는데, 그러니까 몽테뉴가 썼던 에세이의 근본 태제는 뭐냐면, 주제는 뭐냐면 거울이에요. 거울.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 그래서 몽테뉴는 철학자이기 이전에 인류 최초로 거울을 만든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 물질적인 거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 마음의 거울. 요즘은 프레임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프레임은 내가 어떤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가 프레임이라면, 몽테뉴가 썼던 에세는 세상의 사물들을,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담아낼 것이냐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의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그 에세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국어 시간에 배우기를 뭐 무형식의 형식이 없다 뭐 이렇게 뭉뚱그리는 표현으로 쓰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에세이는 형식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득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한 훈련, 그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이 이후에 소설도 쓸 수 있고 희곡도 쓸 수 있고 네. 평론도 쓸 수 있고 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쓰기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툴이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기왕이면 깊이 들어가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리고 그러가 깊이 들어가야 비로소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읽을 거리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미 아주 저명한 저자이거나 셀럽이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이름만으로도 읽고 싶은 충동이 생길 거예요. 이름만 딱 듣고서 내가 읽어보겠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셀럽은. 그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뭘로 어필하시겠어요? 어떤 특수한 소재로 어필하시겠어요? 아니면 진득한 글, 진심이 담겨 있는 글, 깊이 있는 글, 진정성 있는 글로 승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진정성은 어디서 오나요? 꾸밈 없이, 그죠? 가림 없이, 그죠? 솔직하게 깊이 들어갈 때 진득함, 진정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내년에 책을 내신다고 하니까 이미 뭐 내년에 책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미 원고가 다 넘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조금 네네. 감안을 하시는 게 좋겠다. 좀 더 들어가라. 네네. 권하고 싶어요, 저는. 또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로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북토크 겸 인문학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